예,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나 부위원장의 이야기가 이제 정치권에 굉장히 뇌관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행정 절차가 진행된 게 없다. 나 위원장은 오늘 사표를 쓰겠다 이렇게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서 반려할지 수리할지 결말이 안 났다고 대통령실에서 반응을 보이니까 나 부위원장 입장에 그래요? 정식으로 사의서 낼게요라고. 이 말이 뭐냐? 사실은 정확하면 대통령께서 내가 낸 사표를 수리하든지 반려하든지 제 거취를 결정해 주세요라는 대목까지 온 거죠. 그럼 이 대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대통령실이 제가 보기에는 당장 그걸 결정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면은 자 완전히 그러면 대표에 출마하겠다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보다는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처럼 보이는 대목도 있다.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적어도 대통령이 말려서 나가면 내가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말려서 안 나가는 모양이죠. 대통령과 한번 뜻을 거역했지만 힘이 있지만 대통령이 말려서 안 나간다.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신의 생물이라서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높아지고 유지가 된다면 지금 선두권으로 당내 지지자들 사이에 그런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대목은 사실은 출구 전략으로 비춰진다. 그러니까 신 의원님 말씀은 나 부위원장이 좀 대통령실에서 본인의 면을 세워주길 바라는 좀 그런. 그런 면도 있지 않겠어요. 보십시오. 헝가리식으로 해서 자기 딴에는 나경원 전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출산율을 높이자는 정책을 어쨌든 개인의 아이디어 냈는데 이것을 빌미 삼아서 완전히 이른바 당 안팎에서 대통령실에서 완전히 사람을 바보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공격을 해야 되고 이 정도가 심한 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도 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뜻을 잘 알겠는데 출마하지 말라는 걸 이해는 하겠는데 적어도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압박에 의해서 물러나면 나경원 전 의원 미래가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나 부위원장의 바람은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순방 순방 기간 동안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오늘 내일지부터 확인을 해봐야죠. 나 부위원장이 사표를 진짜 공식적으로 제출할 건지 아닐 건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소위 문자와 전화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받지 않았다면 내일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받아야 될 이유는 하등이 없는 거죠. 기존은 유지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제 문제는 대통령실이 결자해지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자초한 거예요. 부위원장이 자기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공격을 했어요.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언론의 해석은 뭐냐면 이건 정책 공격이 아니다. 이거 당대표 선거 나오지 말라는 시그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된 거잖아요. 문제 핵심은. 그러면 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갑자기 대통령실이 이렇게 공격할 이유가 하등이 없는 거잖아요. 전 거기에 시그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성동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저는 그 시점에 대통령실 또는 윤 대통령의 윤심이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소위 누구는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흐름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나 부위원장이 저런 발언을 하니까 우리 얘기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라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조를 꺾게 되면 나경원 부위원장 얘기대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이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돌아올 때까지 본인 스스로의 거취를 본인 스스로 결정해. 그 다음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저는 이런 시그널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나 부위원장이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떤 수준이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불출마죠.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말씀을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게 되면 그 기조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대통령의 기조가 바뀌지 않게 되면 대통령의 생각과 반하는 출마라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경원 부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출마하는 순간 반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계속 지금 그 친윤 의원들 얘기하는 것처럼 제2의 이준석, 그다음에 유승민이 되는 거겠죠. 그런 당대표가 됐을 때 소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서로 선순환되는 과정을 걸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당장 3월 8일까지 나경원 부위원장의 지금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을까? 전 이 고민부터가 제가 볼 때는 나 부위원장의 가장 큰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된 상황에서 나 부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 정말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일 앞에서는 출마하면 반윤으로 이미지가 찍는다고 지켜주는 나 의원의 지금 관건은 3월 8일 전까지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무조건 나오죠. 예,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대통령실과 나경원 부위원장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물론 뭐 신뢰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는 뭐 확실한 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뭐 둘 사이를 제가 뭐 개인적인 관계 잘 모르지만 찍는다고 찍히느냐 저게 상당히 괜찮은 대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십시오.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이게 영리하게 또는 영악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보십시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각을 안 세우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자. 뭐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단합하자는 이야기를 계속 정탈을 안 맞고 해서 피해 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대통령 옆에 있는 분들이 나하고 사이를 이렇게 띄워놓지만 우리 대통령과 나하고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좋은데 남는 문제는 뭐냐면 첫째 출마를 강행한다 칩시다. 그러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까? 얼마나 될까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되는 대목이 있는 거고 대통령실에 저렇게 던져놓으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심스러운 대목이 사표를 수리하면 나경원 전 의원을 대표 출마하는 것을 용인하는 모양새가 되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게 되는 거. 그래서 당무 개입에 안 그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마당에 대통령이 아주 골치 아픈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게 신경전을 오래 갖고 갈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순간에는 사실은 만나든 안 만나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든 본인의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다 직접 전달돼서 좀 빨리 봉합하는 게 맞아요. 특히나 귀국 후에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를 두고 다른 당권 주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은 제가 나경원 대표와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희 계획을 저희 해야 될 숙제를 써놓은 것입니다. 출마 여부를 되게 조심하고 있는데 나전 의원이 여러 가지 많은 숙고 끝에 좋은 결정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조언할 입장이 있지 않으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출마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희망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출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를 하는 게 본인에게는 좀 이득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그러니까 또 안철수 의원이 선거에 외곽에 빠져버리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중심에 못 올라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되게 지금 제가 아주 얕은 수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력이 안 되니까는 만약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결선 투표로 가기 전까지 그 과반을 넘기지 않을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소위 결선 투표 이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 건데 만약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하지 않게 되면 김기현 대 안철수 구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김기현은 김장연대라고 얘기해서 윤 대통령의 윤심이 실려 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면 아마 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김기현 당대표의 리더십이 생기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가
나경원 부위원장의 출마라고 보는 건데요. 명분은 그런 거죠. 수도권 연대를 얘기하는데 핵심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 조직이 없어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조직적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는데 여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경원 좀 부위원장한테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한 번 정도 더 어떤 판에 올라가려고 하는 수기 때문에 저렇게 선거에서 제가 볼 때 이긴 사례는 별로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당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그렇죠. 권리당원 권리당원들만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여론이 권리당원의 투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지정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딜 지지합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 조사 결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당원들 직접 가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온라인 투표를 하든 직접 투표를 하든 할 텐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이준석 대표 때가 20몇만, 지금은 80만에서 100만 된다니까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이 양론이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력이 많다고.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지지한다고 해서 안 넘어갈 거다. 당원들이 안 따라갈 거라는 여론 하나. 아니다. 이 정도면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보는 양론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수도권이 많이 늘어났다, 2030, 40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당원들의 주축은 영남의 50, 60, 70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이 많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현재 우리 당의 구성 비율과 특성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친윤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 현실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을 놓고 언론에서 자꾸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 뭐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뭐 정치부 기자들이나 평론가들의 약간 희망이 섞인 거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꺼내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 실현 그리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 투표로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4년 중임제 개헌. 그동안 사실 이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 보통 이 4년 중임제 개헌이라는 얘기는 항상 정권 때마다 한 번씩은 이제 등장을 했는데 보통은 당시 청와대나 당시 여당에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들고 나온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 느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신년 기자회견 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도 호응하겠거니 그랬는데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던진 거예요. 중대선거구제 그것 말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헌이 중요합니다라고 4년 중임제 개헌을 덮어 씌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제안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상당히 이렇게 되면 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개헌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뭐 블랙홀이라는 표현을 썼다시피 이렇게 되면은 중대 선거구제 논의는 사실은 뒤로 빠지고 개헌 문제로 집중된다. 따라서 중대 선거구제 논의가 관심도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걸 노린 건지 안 노린 건지 뭐 제가 표현은 뭐 합니다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중대 선거구제에 대한 그 이재명 대표의 인식이 궁금했는데 분명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게 지역주의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현재 소선거구제가 말이죠.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하기는커녕 고착화시킨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내놓은 그 중대선거구제 개헌에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에는
공감하는데 다만 중대 선거구제만 유일한 대안인지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 말이 곧 저 말이거든. 그러니까 중대 선거구제를 내가 안 반대한다는 표현을 안 하지만 개헌 문제로 더 덮어버린 이런 게 정치적 효과 아닌가 싶어요. 예. 자,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중대선거구제라는 그 논리를 덮어걸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아무래도 의지는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안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당대표도 작년에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 당대표가 소위 대통령의 입으로 나왔던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정치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건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안을 제출을 했더니 무슨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를 갖다 엎으려고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핵심적으로는 이제 문제는 이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이왕이면 이재명 당대표가 소위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기한다면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이 문제가 나오게 된 부분들은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분권형을 얘기했을 때 4년 중임제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적인 명분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4년 중임제만 얘기하게 되면 그냥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그냥 5년 단임제인 것을 8년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왕의 제안을 국민에게 할 거라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좀 어떤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사실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관련해서는 뭐 그닥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는 특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당원 80조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일각에서 사실상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그런 발언을 한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당원 80조 조항 논란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소가 되면 당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렇게 되는데, 당의 그 각 당직자의 직무가. 근데 여기에서 단수정을 이미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당무위원의 의견에 따라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빠져나올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적용될 텐데, 박용진 의원의 지적이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민주당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내용, 이런 식으로 우리 대표 문제 때문에, 그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시장 시절, 도지사 시절에 이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 전체가 끌려가는 게 마땅한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되는 거지라는 의문에 대한 나름의 플랜 B, 플랜 C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대목에 대해서 저는 뭐 당연한, 어떻게 보면 나와야 될 소리 좀 늦게 나왔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뭐 김성태도 어디 잡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보도가 나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이재명 대표 얼굴로 치러낼 수 있겠냐는 의문은, 질문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뭐 80조 논란도 논란이지만 이 불체코 특권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 좀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상황에 될까요?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불체포 특권이 왜 필요한지를 확인해 준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당대표에게 70명이 넘는 검사가 들러붙고 240여 정도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피의 사실이 계속적으로 공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표적 수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박용진 의원의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내 공감대는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선거법 위반 이후에 소위 대장동 문제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됐었고,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자해를 하면서 수사가 중단되니까 갑자기 성남 FC가 나오고, 성남 FC 얘기가 나와서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니까 왜 출석하지 않느냐, 출석 안 하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출석을 했더니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태국에서 김성태 씨가 검거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년에 짜여진 틀로 검찰이 기획한 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럼 그런 검찰의 기획수사, 표적수사 또는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검찰이 계속 수사를 옥죄해 온다면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방식의 검찰 수사라고 얘기한다면 불체포 특권이라는 부분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기소를 전제로 해서 계속 그런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라는 싸움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요. 벌어진 다음에 공격하시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